반갑습니다. 일반 및 고급 물리학 3단원 광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파동광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회절과 분해능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학 2 시간에 다뤘던 단일 슬릿에 대한 회절 무늬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슬릿과 스크린을 거리 L만큼 떨어뜨려서 평행하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단색광 레이저를 슬릿의 수직으로 쏘면 슬릿 위의 모든 위치에서는 같은 위상의 전기장을 가지게 됩니다. 슬릿의 중심으로부터 각 세타만큼 떨어진 곳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한 빛이 도착한 지점에서 어떤 위상으로 만났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슬릿 위의 축을 G축으로 잡고 슬릿 위 G좌표로부터 각 세타의 위치의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간단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호 속을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이걸 수치 해석해서 그대로 계산한다면 프레넬 회절 무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건 레벨 4에서 다루도록 하고 스크린까지 거리가 슬릿의 폭에 비해서 충분히 멀다고 가정하는 프라운호퍼 회절 무늬만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슬릿의 중심에서 나온 빛을 기준으로 위상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서 나온 빛은 스크린까지 L 시컨트 세타만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임의의 G좌표에서 나온 빛은 G 사인 세타만큼의 경로차가 있는 거고, 파동 벡터가 K라면 KG 사인 세타만큼의 위상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임의의 G좌표에서 나온 미소 전기장을 DE 슬릿이라 두겠습니다. 그리고 슬릿의 폭을 A로 두면 슬릿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합한 전기장 E0를 슬릿의 크기 범위로 적분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E 슬릿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G좌표에서 나온 빛이 스크린에 도달했을 때 중심에서 나온 빛의 위상에 비해서 -kg 사인 세타만큼 느리게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림상 G와 세타가 양수니까 더 빠른 위상으로 도달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전기장은 슬릿의 모든 지점을 적분하면 되고, 이 결과는 물리 2 시간에도 얻었듯이 싱크 펑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싱크 펑션 안에 있는 2분의 KA 사인 세타는 알파로 묶어서 표현했었죠. 따라서 최종 빛의 세기는 처음 빛의 세기에 대해 싱크 펑션의 제곱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회절이 일어나게 되면 거리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빛의 세기가 진짜 I0가 되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값인 싱크 제곱이 중요한 거죠. 알파에 따른 빛의 세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싱크 펑션은 알파가 파이의 0이 아닌 정수배일 때 0이 되고, 알파가 0이 되면 최대값 I0를 가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알파가 파이가 되는 지점은 세타의 입장에서는 A분의 람다가 되는 지점이죠. 이건 물리학 2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회절 무늬의 폭을 결정하는 값이죠.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는 전기장의 복소합을 대수적으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복소 평면 위에서 기하학적으로 계산하기에도 좋습니다. 먼저 슬릿의 중심에서 출발한 빛의 전기장을 기준으로 빠른 위상의 전기장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때 한 단계의 전기장 사이에서 편각은 KDZ 사인 세타고, 이 전기장은 최대값이 알파가 될 때까지 합해줘야 합니다. 이건 슬릿의 중심에서 반대편 부분에 있는 느린 위상의 전기장도 대칭적으로 합해줘야 하기 때문에 편각의 최소값이 -알파가 될 때까지 합해줘야 합니다. 이 복소 전기장을 모두 합하면 노란색으로 표현한 전기장이 되고, 이 길이의 크기 제곱이 빛의 밝기가 될 겁니다. 실제 슬릿의 한 지점에 의한 전기장은 무한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인 편각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건 다름 아닌 중심각이 2알파인 원호고요. 반지름은 2알파분의 E0인 부채꼴의 현의 길이 제곱이 빛의 밝기가 됩니다. 현의 길이는 간단한 기하학적 계산에 의해서 쉽게 얻을 수 있죠. 이 결과는 복소 전기장을 직접 적분한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에 따른 빛의 세기를 복소 평면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좀 더 직관적인 관점을 제공해 주는데요. 호의 전체 길이가 E0로 일정하기 때문에 알파 값이 커질수록 원의 반지름이 줄어들게 되죠. 또 알파가 파이의 0이 아닌 정수배가 될 때마다 빛의 세기가 0이 되는 이유가 모든 전기장의 위상의 합이 0이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가 그 사이 값일 때는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고요. 그것도 알파가 커짐에 따라서 원의 반지름이 계속 작아질 거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일 슬릿에서 사용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중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를 계산하겠습니다.
물리학2에서와 같이 슬릿의 폭은 A 그대로 쓰고 슬릿 사이의 간격은 B로 두겠습니다. 이게 이중 슬릿이 되려면 A는 B보다 작아야겠죠. 좌표는 단일 슬릿 때와 같이 슬릿 위치를 지축,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각을 세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축 위에 한 점에서 나가는 미소 전기장도 DE 슬릿으로 둘 건데요. 처음 전기장을 두 슬릿을 모두 통과한 전기장으로 두면 DE 슬릿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한 슬릿을 통과한 전기장을 E0로 두고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면 A분의 E0가 되겠죠. 자, 2A분의 E0로 두면 지축 위의 빛에 의해서 세타 지점에 생기는 전기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빛이 나오는 모든 슬릿 범위에서 적분하면 최종 전기장을 구할 수 있겠죠. 이 적분을 계산해보면 슬릿의 폭 A가 싱크 펑션에 포함되어 있고 슬릿의 간격 B가 코사인 함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분의 KA 사인 세타를 알파로 잡았었는데 비슷하게 KB 사인 세타를 베타로 잡아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타 지점의 빛의 세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A와 B의 비율과 같기 때문에 슬릿의 폭과 간격의 B가 간선 무늬의 큰 개형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의 밝기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먼저 알파항에 대해서는 단일 슬릿의 결과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값과 곱해진 게 코사인 베타 부분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독립 변수가 아니고 세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세타 변수 하나로 통일하면 빨간색 그래프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 그래프가 얼마나 줄어들 거냐는 슬릿의 폭과 간격의 B가 결정할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베타가 알파보다 3배 큰 상황을 표현한 거죠. 이제 변수가 세타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세타에 의한 빛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무늬는 슬릿의 폭 때문에 생기는 노란색 진폭 속에 슬릿의 간격이 결정하는 빨간색 진동이 있는 모습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결과도 복소 전기장에 대한 적분을 직접 실행해서 얻은 거지만 복소 평면에서 기하학적으로 구해보는 것도 연습해봐야겠죠. 이중 슬릿에서 합해야 할 전기장은 중심 전기장을 기준으로 보라색 부분의 전기장만을 합해합니다. 슬릿 하나당 전기장은 단일 슬릿에서 논의했던 대로 이 알파라는 위상차 사이의 전기장을 모두 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각 슬릿의 가운데 위상이 중심 전기장과 베타만큼 위상차가 나기 때문에 두 호가 만드는 중심각이 2베타가 되어야겠죠. 이제 슬릿을 통과한 보라색 복소 전기장의 총합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슬릿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가 2분의 E0 싱크 알파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각도가 베타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기하학적으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릿이 여러 개 있는 회절 격자를 분석하겠습니다. 슬릿의 폭과 간격은 이중 슬릿에서 사용했던 A와 B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전기장 계산은 슬릿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각도 세타로 두고 하기 때문에 슬릿의 수 라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적분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그림에서는 n이 지금 짝수인 상태죠. 그러면 슬릿을 통과하는 총 전기장의 세기를 E0로 두고 앞에서와 동일한 논리로 빛이 통과하는 슬릿의 범위를 적분하면 세타 위치에서 최종 전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슬릿의 수가 홀수라면 똑같은 변수를 이용해서 적분 범위만 다르게 하면 되겠죠. 다행히 두 적분의 결과는 같게 나타납니다. 또 이 결과로부터 앞에서 구했던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의 결과도 모두 얻을 수 있는 일반화된 식인 거죠. 그리고 전기장의 절대값 제곱이 최종 빛의 세기가 되겠죠. 이제 빛의 밝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싱크 제곱 알파 함수는 앞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날 거고 여기에 베타와 관련된 함수를 곱해야죠. 이건 슬릿의 개수 n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지니까 n이 5인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분자의 사인 n 베타는 베타가 파이가 되는 동안 5분의 파이 간격으로 0이 되는 지점을 만듭니다. 베타가 파이가 되면 이 함수의 극한값이 1이 되기 때문에 극대점이 되는 모습이 파이 간격으로 반복되겠죠. 이제 알파와 베타는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알파와 베타를 1대3으로 세팅해서 사인 세타에 관한 함수로 스케일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세기 그래프는 큰 회절 무늬 속에 좁은 극대점들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진동들은 슬릿의 수보다 하나 작은 만큼의 극소점을 만들면서 나타나게 되겠죠.
만약에 슬릿의 수가 매우 많다면 극대점 간격 사이에 극소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밝은 무늬 사이에 보였던 작은 무늬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물리학 2에서 살짝 보여드렸던 회절 격자 무늬의 정량적인 밝기입니다. 분해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원형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을 반지름 라지 아래 원형 구멍으로 잡고 같은 위상의 전기장에 있는 빛의 출발점을 XY 좌표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과 평행하게 거리 L만큼 떨어지도록 스크린을 놓고 스크린 위에 한 점에서 빛의 밝기를 따져볼 거기 때문에 원형 슬릿의 중심에서 벗어난 각을 세타로 두겠습니다. 이 세타 방향은 여기서는 Y축 방향으로 편향된 각을 잡았지만 슬릿이 방위각 대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지름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히 작은 빛의 소스로부터 밝기를 구해야 할 지점까지 경로를 계산하고 이번에도 역시 프라운호퍼 회절 근사를 사용하면 중심으로부터의 경로에 대한 경로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형 슬릿을 통과한 빛의 총 전기장을 E0로 두면 XY 지점에 있는 무한소 빛에 의해서 빛의 세기를 구하는 지점의 전기장 D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전기장은 원형 슬릿 범위에 대해서 중적분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 적분은 시간 텀은 제외하고 X에 대해 먼저 적분해서 Y에 관한 일변수 적분으로 고쳐 쓸 수 있는데요. 이건 또 Y와 세타 변수를 U와 V로 치환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슬릿의 Y좌표에 존재하는 X가 양수인 지점의 합을 R sin U가 Y값이 되도록 슬릿의 방위각 U를 잡게 되는 거죠. 적분 구간을 살짝 변형하고 코사인 제곱 U를 없애기 위해서 V에 관한 미분으로 고쳐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항이 바로 원통 좌표계에서 적분하면 항상 나타나게 되는 영차 베셀 함수입니다. 베셀 함수의 수학적인 성질은 다음 차시에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 베셀 함수의 미분꼴은 1차 베셀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전기장이 1차 베셀 함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베셀 함수를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1차 베셀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수치적으로 이런 값들을 가집니다. 그러면 빛의 밝기는 전기장을 제곱해야 하기 때문에 초록색 함수를 V로 나눠서 제곱을 하면 되겠죠. 제곱을 실행하면 V가 0인 지점에서는 I0의 극한값을 가지고 1차 베셀 함수가 0이 되는 모든 지점에서 밝기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절 무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있는 지점이죠. 대략 KR sin 세타가 3.8317쯤 되는 곳입니다. 물론 이 값은 베셀 급수를 이용해서 더 정확히 얻을 수도 있고 무한급수로 표현하면 수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이 식은 보통 파장과 슬릿의 지름으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1차원 슬릿에 비해서 1.2라는 수치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제 분해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의 원형 슬릿에 의한 상은 원형 회절 무늬가 되겠죠. 중심에 있는 밝은 무늬를 에어리 디스크라 부릅니다. 중심에 있는 링들은 에어리 무늬라고도 부르죠. 이런 원형 회절 무늬는 영국의 천문학자 존 허셜이 발견했고 이 현상을 영국의 수학자 조지 비델 에어리가 1835년에 완벽히 설명했기 때문에 에어리 디스크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했듯이 슬릿의 직경이 라지 D면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를 결정할 편향각 세타가 이렇게 되죠. 슬릿에 의한 회절은 슬릿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세타로도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슬릿의 직경 D가 커지면 에어리 디스크를 만드는 편향각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 결과는 명확히 한 지점에서 나오는 빛을 보더라도 눈이나 렌즈와 같은 광학기구들은 유한한 직경을 가진 원형 슬릿이기 때문에 명확한 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에어리 디스크만큼 퍼져 보인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있는 각의 크기는 빛의 파장과 광학기구의 직경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점으로부터 파이 각도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오는 빛을 본다면 이 점도 역시 에어리 디스크를 만들겠죠. 지금은 파장이 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실제 두 점은 떨어져 있었지만 광학기기로 본 두 점은 이렇게 퍼져 보여서 하나의 물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점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에어리 디스크를 만들더라도 두 점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인식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점이 분리되어 보이는 경계를 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물체의 위치 파이가 세타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 지점은 한 점에 의한 회절 무늬의 극소 지점에 다른 한 점에 의한 회절 무늬가 극대가 되는 곳이죠. 이 지점부터 두 점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레일리 크라이테리언, 레일리 기준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가까운 두 물체를 원형 구멍을 통해서 볼 때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레일리 기준의 최소각이 바로 1.22 곱하기 d분의 람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해 능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미니멈이 작을수록 가까이 있는 물체를 더 잘 구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값의 역수를 각 분해 능 Angular Resolving Power라 부릅니다. 이제 렌즈의 분해 능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름이 D고 초점이 F인 렌즈를 광축에 두고 두 점에서 출발한 광선이 파이만큼의 각을 가지고 렌즈로 입사되고 있습니다. 두 점이 충분히 멀리 있다면 광원의 상을 초점 거리에 만들게 되겠죠. 여기서는 비스듬하게 그렸지만 분해 능을 논하는 두 점은 충분히 작아서 모든 광선을 근축 광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빛이 구별되기 위한 최소각이 1.2 d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가 분해 최소각의 초점 거리만큼 곱해진 값이 되겠죠. 이 값은 렌즈로부터 얻은 두 지점의 공간적인 분해이기 때문에 이 값의 역수를 Spatial Resolving Power, 렌즈의 공간 분해 능이라 부릅니다. 이 결과는 렌즈를 통해서 높은 해상도를 얻으려면 렌즈의 크기를 키우거나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거나 초점 거리가 짧아서 에어리 디스크를 작게 만드는 렌즈를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망원경은 구경을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짧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이번에는 N개의 격자를 가지는 회절 격자의 분해 능을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회절 격자에 빛을 입사시켰을 때 격자가 충분히 많다면 회절 무늬가 피크 형식의 패턴을 보입니다. 가운데 무늬를 기준으로 n번째 무늬가 나타나는 각 세타 m은 베타가 n파이가 되는 값이죠. 이걸 사인 세타로 정리해보면 빛의 파장과 격자 간격에 따른 n번째 밝은 무늬의 각도를 알 수 있는 식이 됩니다. 이 식을 잘 보면 파장이 짧을수록 세타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비율을 Angular Dispersion, 각분산이라 부릅니다. 즉 격자 간격이 작을수록 각분산이 좋은 회절 격자가 되어서 파장에 따라 색의 분리를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회절 격자에서 나타나는 극소점 사이의 간격이 베타가 n분의 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n번째 극대 무늬의 각폭 델타 세타 m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격자의 수가 충분히 많다는 가정하에서 미분연산으로 표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각폭은 실제 무늬 폭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이제 특정 파장의 빛이 가지는 무늬의 크기를 구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구했던 각분산을 이용하면 델타 람다만큼의 다른 파장이 델타 세타의 각분산의 비만큼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파장의 빛이 분리되려면 레일리 기준에 의해서 델타 세타가 무늬 폭의 절반각인 델타 세타 m보다 커야 합니다. 즉 파장이 다른 빛을 분리할 수 있는 최소의 델타 세타는 mm분의 d람다가 되고 이 최소의 델타 세타를 가지는 최소 파장은 델타 람다 미니멈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 파장이 바로 분해할 수 있는 최소 파장 간격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값이 작을수록 파장에 대한 분해 능력, 즉 Chromatic Resolving Power, 색분해 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파장에 대한 회절 격자의 색분해 능은 델타 람다 미니멈 분의 람다로 정의하고 이 값은 mn으로 계산됩니다. 즉 회절 격자의 색분해 능은 격자의 수에 비례하고 회절 무늬 차수에도 비례한다는 건데 회절 무늬 차수가 높으면 더 작은 파장 차이도 분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한 격자의 수 n이 커지면 회절 무늬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더 짧은 파장 차이도 분해가 가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릿을 통과한 빛의 회절 무늬를 계산했는데요. 먼저 중심에서 출발한 빛에 대해서 특정 Z 지점에서 출발한 빛의 위상차를 근사 계산했었습니다. 거리 L이 슬릿의 위치 Z에 비해서 충분히 크다는 것은 물리학 2시간에 공부했었던 평행광선 근사를 해서 프라운호퍼 회절 무늬를 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다중 슬릿의 경우에 슬릿의 수 n에 대한 빛의 세기가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서 싱크 함수를 결정했던 것은 슬릿의 폭 A였고 싱크 함수 내부의 진동을 결정했던 것은 슬릿의 간격 B였습니다. 또 2차원 원형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는 반지름 R에 따른 베셀 함수 무늬임을 계산했었죠.
이 결과를 이용하면 원형 슬릿에 의한 첫 번째 밝은 무늬인 에어리 디스크의 각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가 이렇다는 것은 레일리 기준에 의한 점의 분리각이 이것보다 커야 한다는 거고, 이 최소값의 역수가 바로 각분의 능이 되죠. 또한 초점거리가 f인 지름 D의 렌즈도 원형 슬릿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렌즈의 공간 분해능은 각 분해능의 초점거리 f만큼 나눠졌습니다. 또 회절극자의 n번째 무늬의 절반각이 이렇게 표현되었었고요. 이걸로 n번째 무늬의 색분해능이 mn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